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영우 교수님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에서 아사달 문화권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산동성과 그리고 만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를 아사달 문화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사달 문화권의 다른 말은 고조선 문화권이겠죠. 그래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진행한 산동성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직접 가이드까지 하신 윤창열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성산이. 지금 이 자리가.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산동성 역사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에서 평생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네. 한의학과하고 이 역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러다가 83년도에 그 이유립 선생이 그쪽에서 나온 그 환단곡이 복사본이 세상에 돌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환단고기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을 하면서도 저는 그 뭐 한의과 대학에서도 주로 그 한문, 원전, 그다음에 이제 의학에 대한 역사, 메디칼 히스토리 뭐 이런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복희, 실록, 뭐 황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어가지고 예. 아주 재미있게 환단고기를 40여 년 이상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동성 역사 탐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궁금한 게 왜 굳이 산동성 역사 탐방을 처음 기획을 하셨는지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본래 그 이유는 제가 그 세계 환단학회라는 그러한 그 학회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다가 제가 2013년인가 4년 정도에 그 팔신제에 관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팔신제 제사 장소가 전부 산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산동성에 있는 이제 팔신제 장소를 모두 한번 탐방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동성 팔신제 장소를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근본적인 동기였던 것 같고요. 예.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산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 고조선 문화권, 아사덜 문화권에 속해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땅이었어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의 배달국 14대 자오지 환원께서 산동성을 차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4,700년 전인데 기원전 567년에 그 내국 그 동의의 나라인 내국이 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2100년 동안 그 산동성은 우리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동의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역사 탐방의 주제를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팔신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선문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환단고기의 그 사료적 가치를 증빙하는 그런 어떤 뜻을 세우고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팔신제 하면 이제 뭐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예. 먼저 팔신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팔신제라는 것은 이제 8분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팔신제죠. 예.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팔신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환단고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임금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과 제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제사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신교라는 것은 이신설교의 준말인데 신으로서 가르침을 편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인간과 신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 인간이 신에게 대해서 어떤 존경과 경배의 리추얼이라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 8분을 딱 뽑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주, 하늘의 주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그 인간으로 다녀가신 치우천왕을 제사 지내는데 전쟁의 신 병주로 모셨어요. 네 번째가 이제 음주, 다섯 번째가 양주, 여섯 번째가 월주, 일곱 번째가 일주, 여덟 번째가 사시주. 팔신제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천주와 지주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역사적 인물로 다녀가신 분을 병주로 이렇게 모시는 저희들이 이제 병주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이제 치우릉에 병주사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엄필칭 얘기를 하면 천지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제사 대상이 이제 병주인데 병이라는 게 이제 군사병자예요. 예. 그래서 그 제사의 대상은 치우천왕입니다. 이제 치우천왕은 우리 배달국 시대 때 14대 그 자오지 환웅을 얘기하는데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께서는 아주 수도를 처음에는 저 대릉하 상류로 그 요령성 글리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산동성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산동성에서 옮겨가지고 우리 배달국의 영토였어요. 예. 이제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마 능을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아주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에 이제 겨우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어스름한 그런 어떤 해질녘 그 무렵에 치우릉을 이렇게 저희들이 참배를 좀 했는데 저도 이제 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너무 늦으면은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근데 뭐 정말 치우천왕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래도 조금 밝을 때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치우천왕이라는 분은 정말 그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그 무력이 뛰어났던 분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고, 그래서 황제도 그 치우천왕에게 이제 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중국 사람들은 치우천왕을 그 전쟁의 신, 이제 무신으로 이제 받듭니다. 지금 이제 뭐 사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와 환단고기의 기록이 치우천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마천의 그 사기를 보면은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해서 금살치우다. 그 사로잡을 금자에다가 죽일 쌀자에다가 치우천왕. 치우천왕을 황제가 사로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환단고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황제와 탕록의 들에서 10년 동안에 73회의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황제를 무릎을 꿇립니다. 예.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그를 죽이질 않아요. 그를 다시 동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치우천왕의 국사이신 자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 동방의 그 신교를 배워가게 합니다. 특히 그 사막 내문경을 받아가게 하고 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황제를 잘 대우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환단고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그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포박자라는 책 4편 18편이 지진편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옛날에 황제가 있어가지고 동방의 청국에 이르러가지고 자부 선생을 베푸서 그 자부 선생은 치우천왕의 국사거든요. 사막 내문경을 받아가서 모든 그 신들을 굴복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치우천왕이 황제를 사로잡아서 그를 신하로 삼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환단고기가 오히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치우천왕의 능이 그 산동성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갈 때 보면 후손된 도리로 간단하게나마 좀 주가포를 올리고 술을 한 잔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예. 한번 영상으로 잠깐 예.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치우천왕 등을 참배합니다. 저희 역사가 광복되고 저희 대한사랑이 역사 광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배 제배 치우천왕을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능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치우천왕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지 중국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치우릉이 이곳 저희들이 이제 방문했던 제녕시 문상현의 이제 남왕진에 있는 예. 이 치우릉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사장님께서는 왜 이곳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이 진짜 치우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STV 상생방송에서 치우천왕 그는 살아있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와 치우천왕께서 그 대전쟁을 펼친 탕록이라는 것이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은 탕록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산진이 있는데 거기 하면 뭐 치우북채, 치우중채, 뭐 치우천, 치우수, 그다음에 이제 헌원호, 황제성 이런 황제와 치우에 관한 이제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치우의 무덤이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예. 동치유분, 서치유분, 뭐 남치유분 이렇게 해서 많이 있고 산동성만 해도 치우천왕 능이라고 하는 것이 3군데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문상현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을 제외하고도 양곡현의 그 15리 원진에도 그 치우천왕 능이 있고 그래서 산동성 거야현에 견비총이 있어요. 예. 그 조선족 학자 송호상이라는 분은 견비총은 치우천왕의 그 부인의 무덤 같다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참고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그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이 진짜라는 것은 중국 그 한서 지리지와 그다음에
사마천 사기의 그 사기 집회라든가 거기에도 산동성에 가면은 거기에 그 수장현 감향성 중에 치우릉이 있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서도 그 산동성 남항진에 있는 그 치우릉이 진짜 치우릉이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주와 지주, 다음에 이제 병주로서 역사적 인물인 치우천왕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 인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치우천왕을 병주로 모셨을지 그게 또 역사적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천주는 하늘의 주님, 지주는 땅의 주인. 그러면 인간에서 한 분을 모시는데 치우천왕을 모셨고 이제 예. 병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역사를 다녀간 인물 중에서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그 중요한 대사건인 그 전쟁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뛰어난 분,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그 병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치우천왕을 모셨는데 그 치우천왕을 8신제 중에서 세 번째에 모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8신제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 우리 한민족이 만든 유산이다 하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자체에 예. 우리의 이제 고대 그 고유 사상인 천지인 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팔신제의 앞머리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번에 이제 팔신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사시주를 제사 지낸 낭야대이잖아요. 예. 이 먼저 사시주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잘 알다시피 추나추동이죠. 예. 이 추나추동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낭야대는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사계절과 24절기의 발원지이다. 사기 봉선서 기록에 의하면은 서주 초기 지금은 우리는 환단고기에는 기원전 1122년으로 되어 있지만 하상주 단대공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나라의 시작을 철저하게 1046년으로 얘기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강태공이 사계절을 관장하는 신 사시주를 낭야대에 봉하여 낭야대는 세상에 사계절이 확정되는 곳이 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사시주를 모시며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낭야대를 중심으로 하늘의 변화를 관찰했으며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나누고 분과 시간, 절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낭야대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관상대로 백성들에게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어 제때에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사계절 내내 만사형통하고 천하가 평안하기를 기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낭야대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절기를 그곳에서 관측했다는 그 안내판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곳이 천문 관측의 장소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하는 네. 걸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낭야대 하면 그런 어떤 사시주를 제사 지낸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낭야라는 지명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에는 산동성의 낭야뿐만 아니라 그 안위성에도 낭야라는 지명이 있고 다른 곳에도 낭야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낭야라는 지명은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좋은 옥돌이다. 예. 뭐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단군 시대에는 사만관경제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단군은 진안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단군을 두어서 한반도에는 마한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쪽에는 이제 번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번한의 초대 임금이 치우천왕의 후손인 치두남이었거든요.
근데 번안의 2대 임금의 이름이 낭야예요. 예. 그래가지고 낭야가 가한성이라는 성을 쌓았는데 그것은 낭야가 쌓았기 때문에 낭야성이라고도 부른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낭야가 환단곡이 여러 번 나와요. 예. 그 우리 부르태자가 도산회의를 하기 위해서 갈 때 그 낭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 낭야에서 보름 동안을 머물면서 민정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또 순임금은 우리나라의 제후로서 그 낭야에 와가지고 자기가 치수한 내용을 부르태자에게 보고를 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낭야에다가 그 가무소, 그 순임금이 이제 우리의 그 제후지만 조금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순임금을 감독하는 장소를 낭야에다 두고 그리고 단군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순임금이 와서 자기가 그 통치하는 것을 보고를 하게 했다. 바로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동순망질 사근동우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예.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낭야였다는 것이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이문화의 고유한 이 신선사상 그리고 또 천재 문화인 이 팔신제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방 화하족으로 이렇게 전수가 됐는데 네. 그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강태공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예. 강태공은 뭐 세상의 그 전설 속에서는 궁80, 달80. 그 80년 동안은 굉장히 빈궁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 80살은 굉장히 그 현달해가지고 80세를 사셨다 이런 뭐 전설이 내려오는 분인데 강태공의 이제 원적은 우리 동이족이 되겠죠. 그래서 강태공은 자기가 이제 도를 통한 뒤에 자기가 그 도울 사람은 서방에 있다는 걸 알고서 저 섬서성으로 가서 그 위수의 지류인 반계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죠. 예. 그 낚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왕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문왕이 만나자 문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왕께서 주나라를 보필한 성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태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태공께서 바라시던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강태공을 그 태공망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뒤에 이제 문왕은 돌아가시고 무왕이 임금이 됐을 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그 주라는 임금이 포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무왕을 보필을 해가지고 중국 북방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강태공은 그 제나라의 초대 제후로 임명을 받아요. 예.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제나라에 부임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강태공은 워낙 그 유명하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제나라의 한 임금으로 놔두질 않고 바로 주나라에서 불러갑니다. 예. 불러가서 자기 이제 제나라의 두 번째 임금 맏아들 그 정공 여급이라는 사람이 제나라를 다스리고 주나라로 돌아가서 무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성왕이 임금이 됐는데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임금을 그 주위에 있는 주공이 미혹시키고 있다 해서 그 관숙, 최숙, 곽숙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은나라의 그 마지막 임금 주의 아들 무경을 그 제후로 봉해줬는데 이제 그와 더불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걸 삼감의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삼감은 새 감독관 이제 그거를 또 평정하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태공은 후세의 병법의 비조로서 병법 그리고 실제로 그 육도와 삼약이라는 그 무경칠서에 속하는 두 권인데 뭐 그것의 저자로도 그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팔신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병주로서 모셔지는 치우천왕에 대해서 예. 우리의 이제 그 배달국의 14세 자우지 천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결국은 그 동이족의 그런 어떤 병법의 문화가 강태공으로 이렇게 전수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강태공 사당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나라의 창업자지만 예. 그 주나라에서 또 워낙 출중한 인물이라 이제 불러갔다 예. 해가지고 지금 강태공 사당이 있는 그 치박시에는 사실은 강태공의 그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관총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분이 입던 옷을 예. 거대한 능으로 조성해서 지금 그 모셔놓고 있잖아요. 예. 그 의관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요. 지금 강태공의 무덤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여기는 제나라 사람들이 그 제나라의 개국 군주이면서 부국 강병이라는 그 제나라 문화를 만든 강태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관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무덤은 뭐 엄청나게 크지만 그건 가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관총을 쭉 이제 그 워낙 크다 보니까 쭉 둘러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성시비석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 성시비석이 왜 강태공 사당 안에 또 의관총 옆에 이렇게 세워졌는지 예.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강태공과 성시비석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씨는 뭐 태호복기 씨의 풍씨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염제 신농 씨의 강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염제 신농 씨의 후손이 이제 강태공인데 강태공이 제나라의 봉함을 받은 이후 강태공으로부터 또 많은 성씨가 나와요. 예. 대표적인 것이 그 강태공의 맏아들 제나라의 2대 임금이 정공인데 고물의 정자. 예. 거기에서 그 고물의 정자 정씨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또 최씨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강태공의 셋째 아들이 여목인데 강태공이 그 셋째 아들 보고는 그 영구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그 영구가 이제 경영할 영자에다가 그 언덕구자인데 그래 거기가 구씨가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후손 중에 그 우리가 문장할 때 장자 그 이제 장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씨도 나오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많은 성씨들이 그 강태공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일 텐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성씨를 이어받은 거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강태공이라는 인물의 그 출신지가 과연 어디고 예. 어떤 그 족속이었느냐 예. 사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강태공은 하여튼 우리 동이족으로서 우리의 동이의 문화인 신교를 서방에 전한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산동성 탐방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환단고기의 사료 가치를 좀 증빙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탐방이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그 태호복희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녕시 미사년에 복희 묘를 방문했었잖아요. 네. 먼저 태호복희 씨가 어떤 인물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국 사람들은 태호복희 씨 사당에다 보면 인문시조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류 문명의 시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호복희 씨는 문명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염제 신농 씨는 이제 문명의 이제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정신을 자손에게 전해주고 그게 이제 철학 이런 걸 전해주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어떤 농사법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한 분은 그 신농 씨이기 때문에 저는 뭐 태호복희 씨는 인류 문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안 해. 복희전은 중화민족의 인문시조인 복희씨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삼항의 머리가 되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희전 여기에 건조년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최초의 기재는 저 삼국시대 위나라 때 이미 여기가 명승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복희묘를 이렇게 좀 살펴보기 전에 네. 우선 태호복희 씨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뭐 중국의 책들을 보더라도 태호복희는 동이족이다. 예. 이것은 뭐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동이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그 환단곡이 신시본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배달국 시대 때 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있었는데 5세 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맏아들은 6세 다의발 환웅이 되시고 막내 아들이 그 태우 복희 씨인데 태우 복희 씨는 이 신시를 떠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다시 그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예. 그래서 태우 복희 씨 유적은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하남성 회양현에 태오릉이 있습니다. 예. 물론 태오 사당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산동성 미산현 양성향에 그 태오릉과 태오 사당이 있죠. 예. 그다음에 뜬금없이 저 감숙성 천수시에 또 태오 사당이 있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북성 신락시에도 그 태오복희 그 사당이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네. 그 유적이 있군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문했던 그 미산현의 복희릉이 예. 능과 묘가 일체된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능이 없어요. 예. 복희릉인데. 예. 그래서 그 지금 복희 사당, 복희묘 밑에가 복희릉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능묘 일체, 예. 능 위에다가 사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만 보일 뿐이고 능은 보이지 않는데 그 건물 밑에가 복희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쫙 들어가면 복희 사당을 올라가기 전에 네, 그 벽에 쭉 10대 업적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태오복희 씨의 대표적인 예. 10대 업적. 예, 그래서 왜 태오복희 씨가 인문 시조로 이렇게 받들어지는지를 예. 사실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복희 씨의 이제 인문 시조로서 업적을 얘기했는데요. 천지를 형상해 가지고 8괴를 창시한 것이 첫 번째 업적이고요. 그다음에 결망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업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가취 시집갈 가짜에다가 장가들 취자예요. 그래서 가취에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조계 문명 처음으로 문명을 열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씨 성씨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이때 정이라는 것은 처음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성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혈연 관계를 혈연 계통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희생 충포주 과거에는 산에서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을 올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길렀어요.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 희생을 길러가지고 포주를 채웠어요. 이제 포라는 것은 그 짐승을 도살하는 곳이고 주라는 것은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백초이 제구침 모든 백초를 맛을 보아가지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구침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그 침의 종류를 구침으로 얘기해요. 참침, 원침, 저침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침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황제내경 영추의 제1편에 구침 12원론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오곡, 오곡을 심어가지고 전향 농경 서서히 이제 그 최치 수렵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그 전향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건방옥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방옥 성대
쉬락 사람이 사는 곳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착감력 시유연월 그 갑자 을축 10간 12지를 가지고 책력을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연월일을 두었습니다. 판단고기를 보면은 태호 복희씨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개해를 머리로 썼는데 갑자를 머리로 쓰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이제 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서양의 라이브러리 모든 어떤 지혜의 보고인 또 지혜의 저장고인 도서관을 예. 우리 이제 그 한국어로 옮길 때 예. 도서관이라는 말로 옮겼잖아요. 예. 그 도서관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에서 그렇습니다. 유래가 됐듯이 예. 모든 어떤 인류 지혜의 출발이 예. 결국은 하도가 아니냐. 바로 그 하도의 출발이 태호복희씨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하도를 조금은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하도에 담긴 정신이 뭐가 있는지 하나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유, 뭐 여기서 그 하도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도라는 것은 음양 오행 원리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다. 예. 북방의 일육수, 남방의 이칠화, 동방의 삼팔목, 서방의 사구금, 중앙의 50토가 있어가지고 오행을 이루면서 전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음양 오행의 근원이 되는 문서가 이제 하도인데 하도의 핵심이라는 것은 중앙에 그 10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압축이 되면은 5토가 되고 그 5토의 중앙 것이 빠져나와가지고 북방의 일수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세의 김일부 선생은 이 하도를 가지고 무극, 황극, 태극의 원리가 처음 그 하도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 엄청난 탁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사상들이 이미 5,5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예.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예. 시작이 바로 태호복희씨로부터 시작이 됐다. 자, 여기는 가운데 태극이 들어있고요. 8궤를 배치했습니다. 전에 오는 말로 이 8궤도는 복희씨가 창제를 하셔가지고 복희 8궤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복희 8궤는 천지, 수화, 내풍, 산택 8종류의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건곤감리, 진손, 간태의 8종의 괴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의 무궁한 신비를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 태극기의 음양 사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태극기주의에 8궤가 있었어요. 예. 그 복희 8궤가 있었습니다. 복희 8궤가 있는데 그걸 8궤를 다 그리려니까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빼버리고 건곤감리만 가지고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운행하는 주체가 천지거든요. 그 천지를 주역 용어로는 건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곤을 대행하는 것이 이제 감리예요. 예. 그 감리는 현실적으로는 1월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와 인간 세계를 주지하고 다스리는 가장 근본되는 본체가 되는 것이 천지 1월. 역학적으로 건곤감리이기 때문에 태극 주위에다가 그 사괴를 이제 배치하는 거죠. 예.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배합하는 것이 태극기를 예. 빼앗긴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징으로서 이제 태극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태극기에 담긴 그런 철학 사상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태극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5,500년 전에 예. 복희씨라는 거 예.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지만 태극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알다시피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태극이라는 것이 우주의 본체이고 그리고 이 태극이 분화되어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현실 역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태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그런 우주관을 담은 그것이 바로 태극기고 예.
근데 이제 태호복기 씨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성씨를 얘기하면서 강씨, 강태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성씨의 어떤 시작으로서 태호복기 씨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누구로부터 그 성씨를 처음 쓰기 시작했느냐 이제 하는 것은 태호복기 씨가 처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 태호복기 씨가 풍산에 살았다는 설도 있고요. 태호복기 씨의 후손들이 이제 풍산에 살아가지고 바람풍자 풍씨를 최초의 성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풍이라는 성은 사라지게 되고 폐관, 임기, 포리, 사팽이라는 8개의 씨가 더 흥성하면서 바람 풍씨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풍씨가 중국의 그 춘추라는 책을 보면은 임은 지금 그 제녕시예요. 예. 제녕시 임성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임 땅이고 수군 지금 산동성 동평현의 동쪽이에요. 수군은 동평현의 서쪽이에요. 전유는 임기시에 평읍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성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유라는 땅인데 내 나라는 전부 성이 풍씨였다. 이런 것이 이제 춘추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태호복기 씨의 그 후손들은 산동성에 많이 분포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산동성의 팔신제라든지 또 치우천왕 그리고 태호복기 씨, 강태공 사당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탐방한 것을 얘기를 쭉 했는데 네. 제가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이제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산동성은 동이족의 역사 무대였다 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 동이족 하면 많이들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동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없애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동이족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요. 이 동은 뭐 동력동자고요. 이 이라는 것은 큰 대자에 활공자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이 저 동방에 큰 활을 잘 다루는 그런 집단 이것을 이제 본래 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후세에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아니 뭐 서용 남만 북적 그러다가 동이를 걷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이가 공자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어떤 중국의 변방의 오랑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잘못 이제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예. 동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첫째 그 이유립 선생은 우리 민족이 중국 땅에 이주했던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동이라고 불렀다. 예. 그것이 하면 첫 번째 정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중국의 25사를 보면은 동이조가 있어요. 동이조에 보면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걸 전부 동이조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세의 개념은 이 동방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를 두 번째로는 전부 그 동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이족을 이제 뭐 다양한 호칭으로 또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니 그 구이족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 산동성에도 대표적으로 그 구이족으로 불리던 그 동이족 중에 네. 대표적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는 여기서 한번 구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은 그 9구자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뭐 동이족은 9개의 부족이다. 근데 9개의 부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국시대 때 환인의 형제가 9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래 우리 민족을 이제 구한족이라고 불러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배달국 시대에 가면서 구려족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여라는 것은 그게 거물 여자인데 이제 먼 동이 부역에 어둠을 해치고 온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구려족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변해가지고 구이족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민족이 9집단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구한, 구려, 구이가 된 것이지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9개의 부족이 있어가지고 9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후한서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뭐,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뭐 풍이 해가지고 적이 9개를 맞추거든요. 예. 이제 더 있거든. 그러니까 뭐 남이를 집어넣어서 뭐 12가 된다. 그런 건 전부 저는 의미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산동성에는 이제 내의가 있었어요. 이제 풀초 밑에 올레자를 쓰는 내의가 있었는데 강태공이 처음 그 임치에 가서도 내의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그 산동성 지도를 보더라도 뭐 복내구, 내주시, 내서시, 내양시 이 내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또 옛날에 그 지역을 전부 동네라고 불렀어요. 동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용구시에 가면은 그 이족 임금에 살았던 이족 고성이 있어요. 예. 내국 고성도 있고 해서 우리 민족 중에서도 특히 그 내자를 쓰는 그 내의의 근거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 왜곡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산동성의 성도가 제남이잖아요. 네. 그 제남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관광 명소인 표돌촌에 갔었는데 예. 그 표돌촌에서 저희들이 그 역사 왜곡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표돌천에 가면은 순임금과 그 아황과 여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표돌천에는 그 물이 솟아오르는 그 구멍이 3개가 돼서 이제 삼고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황과 여영이 살아가지고 이 물을 아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돌천을 마주하면서 뒤로 3개의 큰 대전이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낙원당, 거기가 이제 낙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낙원당이 있고, 호담에 들어가면 이제 아영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아영이라는 것은 아황과 여영이에요. 예. 아황과 여영은 욘님금의 2 딸인데, 이제 순님금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욘님금이 아주 그 어진 사람 순이를 만나가지고 그 덕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 선양을 하고 2 딸을 시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단고기에 보면은 우리 단곤 할아버지께서 순임금을 군대를 줘서 파견을 해가지고 요를 압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단곤 할아버지와 순임금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를 공격하려고 하자 요네 역구라야. 요는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오히려 2 딸을 순임금에게 바치고 나라를 순임금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순 선양에 관한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제 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벽에다가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서경의 원문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왜곡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배울 근자를 볼관자로 고쳐놨어요. 동우의 후자도 임금 후자를 뒤후자를 써놨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관동후입니다. 자, 역사 왜곡의 현장이죠. 관자를 썼어요. 우리는 서경 원문에 배울 근자로 되었잖아요. 왜곡입니다, 저게. 그리고 동후의 후자도요. 저게 뭐 뒤후자 비슷하게 써놨어요. 뒤후자. 말이 안 되죠. 사근동후가 서경의 원문이에요.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거고 동후라는 것은 동방의 임금이란 뜻이에요. 동방의 임금을 아련했다. 우리가 저 관자가 아니라 볼견자인데 볼견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것을 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근이라고 그래요. 근. 아까 이제 이완영 이사가 아주 정확하게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그 순임금이 제후고 우리 부르태자나 단군 임금이 천자가 되는 거죠. 서경에 아주 정확한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 근자를 자기들도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볼관자로 왜곡을 했고 동우의 후자도요. 알지 못하게 적어요. 뒤후자, 임금 후자예요. 절대 그게 제후 후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것을 알고. 이건 이제 서경 순전에 나오는 말인데 예.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왜곡한 것을 뭐 현장에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경에 실려 있는 원문 자체의 글자 자체를 네. 완전히 다른 글자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사근동우의 주체가 누구냐,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한사랑에서 그 새로운 논문을 또 발표해가지고 그걸 네. 또 바로잡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완전히 뭐 이상한 얘기로 적혀진 걸 저희들이 또 네, 확인을 할 수 봤어요. 있었습니다. 예. 이번까지 이제 그 두 차례의 산동성 역사 탐방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올해 아주 성공적으로 1차, 2차 산동성 답사를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홍산문화 유적을 한번 탐방을 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역사를 뭐 현장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저희들이 4박 5일 동안 쭉 움직이면서 그 워낙 이제 뭐 그 산동성 전체를 이렇게 좀 돌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버스에서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가이드를 직접 해주시는 모습에 그 직접 참가한 분들이 나중에 소감 한마디씩을 할 때 정말로 그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좀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5월 달, 9월 달 탐방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제가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노트인데요. 노트 한 권을 정리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트 한 권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공부를 뭐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보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상님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답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의 그 뭐 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인데 앞으로 대한사랑에서 어떤 그 역할들을 좀 역사광복운동 차원에서 하실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역사 광복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 환단고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단곡이 사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임기 동안에 좀 이런 것을 마무리를 짓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현장 답사를 뭐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이사장님 모시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쳤던 산동성 역사문화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이제 뭐 두 번째 탐방에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면서 그 여러 참가자들이 소감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대한사랑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그 역사유적지 탐방 프로그램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는 네. 그런 소감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꾸준하게 정말로 뭐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대한사랑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역사문화가 좀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국내에도 박물관 탐방이라든가 역사유적지 탐방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가지고 후기성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